편지로 글쓰기라는 책을 이번에 내셨어요. 편지로 글쓰기. 이 책에 나오는 문장으로 작가님을 소개해 볼게요. 나는 작가다. 비읍받침 작가다. 사람들이 직업을 물어볼 때마다 작가라고 하면 어떤 글을 쓰는 작가인지 묻는데 딱히 대답할 수가 없었다. 방송 대본, 전시관 패널 카피, 기업 홍보 동영상 시나리오, 노래 가사, 기관 사보, 백서, 웹사이트에 올라가는 카피, 다양한 분야의 글을 쓰기 때문에 하나만 꼬집어서 말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잡다하게 다양한 글을 쓰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잡가라는 말을 만들어서 소개했고 나는 그렇게 잡가가 되었다. 그리고 편지 큐레이터가 되었다라고 하셨는데요. 잡가이자 편지 큐레이터 윤성희 작가님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작가님 우리 청취자분들께 직접 인사를 한번 해주신다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잡가이자 편지 큐레이터로 활동 중인 윤성희라고 합니다. 오래전에 카피라이터, 방송작가 등을 했었고요. 지금은 프리랜서 작가로 활동하면서 대한교육기관에서 청소년 친구들하고 글쓰기 수업도 하고 있고 편지를 연구하면서 소개하는 편지 큐레이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잡가에 대해서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 네. 다양한 분야의 글을 쓴다, 다양한 형식의 글을 그래서 잡가라고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편지 큐레이터 하면 그게 뭐지 하는 분들이 계실 것 네. 같아요. 이 편지 큐레이터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소개를 좀 더 해주신다면요. 아마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편지 큐레이터라는 말을 처음 듣는 분들이 아마 대다수이실 거예요. 저도 처음 듣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네. 만든 말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책을 소개하시는 분들은 북 큐레이터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네. 거기서 착안을 해서 편지를 소개하니까 나는 그러면 편지 큐레이터라고 해야겠다라는 이름을 제가 좀 만들었고요. 지상에 남아있는 편지들을 찾아서 읽고 이런 편지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는 편지, 다양한 편지들을 네. 누군가가 썼던 편지들을 네, 소개하면서 맞아요. 그 네. 의미도 해석을 네, 해주고.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시관에 가서 그림을 알려주는 큐레이터. 네, 그것처럼 편지를 알려주는 큐레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편지로 글쓰기라는 책도 말하자면 편지 큐레이터로 이걸 쓰신 걸 텐데요. 네. 이렇게 편지에 관심을 갖게 된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선생님? 어렸을 때부터 편지를 굉장히 많이 썼었고요. 아마 직접. 우리 청취자분들도 기억을 되돌려 보시면 휴대폰 없던 시절에는 전부 관제엽서에 엽서 쓰고 편지 보내고 학교 다닐 때도 친구들하고 쪽지 이렇게 돌리면서 일했던 기억들 되게 많으실 수업 거예요. 시간에 정말 쪽지 많이 맞아요. 썼죠. 뺏기고 네. 선생님한테. 네. 어렸을 때 편지 쓰기 되게 좋아했었고요. 근데 어른이 되면서 요즘 사람들은 왜 편지를 쓰지 않을까? 나도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편지에 대해서 좀 공부하게 됐고 옛날에 썼던 편지들도 좀 찾아보게 되고 어떻게 하면 편지로 소통할 수 있는 것처럼 마음을 잘 전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가 편지에 꽂힌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정약용 선생님이 쓰신 농화광지라는 편지가 있어요. 그 막내 아들이 죽었을 때 정약용 선생님께서 쓰신 편지인데 그 편지를 보고 정약용은 실학자였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지만 결국엔 사람이었구나. 누군가의 아버지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분이 남긴 인간적인 편지들을 찾아서 읽게 됐고 그것들을 요즘 사람들한테는 이런 의미가 있겠다 해서 좀 재해석해서 책도 좀 써서 내고 이러면서부터 이제 편지를 읽고 소개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됐죠. 저는 정약용 선생님 편지하면 딱 떠오르는 게 형님이 흑산도에 계셨잖아요. 네네. 정약전 형님. 네. 약전 형님한테 건강을 잘 돌보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 방송에 옛날에 있었던 일인데 여러분 지금이 아니라 수백 년 전에 귀양간 분들 그 뒷산에 들깨라도 잡아서 몸보신 하시라고 그 얘기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렇죠. 고기를 섭취할 수가 없었고 그분이 계속 그 바닷가에 사셔가지고 먹는 것이 되게 힘들었다고. 해산물만 먹으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자상하고 네. 꼼꼼하고 잔소리쟁이시구나. 막 읽으면서 그 생각했던 기억이 나요. 정약용 선생님의 어떤 인간적인 면을 편지를 발굴해서 해석하고 알려주는 책을 쓰시면서 네. 선생님도 더 아시게 됐다는 네, 얘기잖아요. 아까 이제 큐레이터가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미술관에서도 우리가 잘 모르는 그림, 네. 옛날 그림 이런 네. 거일수록 큐레이터가 필요하잖아요. 네, 네. 어쩌면 지금 우리가 편지를 안 쓰고 있기 때문에 편지 큐레이터가 더 필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그 이제 지나간 무언가에 대해서 네. 다시 해석하면서 보여주는 그 큐레이터 일을 하시는 거니까. 근데 이 책 표지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첫 문장 쓰기가 어려운 사람을 위한 어느 편지 큐레이터의 처방전. 그래서 이게 편지 쓰기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글쓰기에 대한 얘기인가? 네, 맞습니다. 이 카피를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선생님이 글쓰기가 어려운 사람에게 편지로 글쓰기를 제안하시는 어떤 이유가 있다면요? 편지는 내 마음을 글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근데 글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내가 생각하는 것을 문자로 표현하면 그게 글이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글 잘 쓰고 싶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너무 두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소설이나 시나리오를 쓸 게 아니고 그냥 내 마음을 좀 표현하고 싶은데 너무 이렇게 거대하게 느껴지는 거죠. 글이라는 게. 그런데 이게 글을 친구한테 편지 쓰듯이 조금 가볍게 시작하면 어떨까? 여기에서 이제 착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친구에게 편지를 쓰듯이 조금 가볍게 시작하고 그다음에 독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글은 독자가 있잖아요. 네. 우리가 수신인이 있기 때문에 편지에는 그래서 글쓰기 연습이 조금 더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책을 한번 써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글쓰기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어렵고 막막하게 느끼니까 네. 구체적인 수신인을 딱 정해놓고 맞아요. 그 사람한테 편지를 쓰듯이 네. 글을 한번 써봐라. 가볍게. 네.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 방송에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이나 우리가 지금은 편지를 안 쓴다고 하지만 손으로 톡이나 메신저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네. 게 사실은 텍스트로 주고받는 그럼요. 거잖아요. 네네. 이것도 결국 그럼 발신자, 수신자가 있는 편지일 수 있겠네요. 맞아요. 우리가 지금 편지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길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고요. 네. 그렇게 간단하게 보내는 것도 다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이 MZ세대나 사실 모든 세대가 그렇지만 글쓰기에 관심이 많고 글을 잘 쓰고 싶어 하는 게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메신저가 활성화돼서 네. 다 글쓰기로 서로 맞아요. 이야기를 주고받게 되니까 네네. 잘 쓰고 싶어 하는 거라고. 여기 9081님이 남편과 편지로 2년 사귀다가 결혼했어요. 그러셨고요. 맞아요. 그런 시절이 있었죠, 진짜. 5469님은 편지 쓰기 귀찮아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작가님 의도가 뭘까 이 책에서 말하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5469님 이 말씀이 어떤 뜻일지 제가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귀찮아서만은 아니고 왜 편지를 안 쓰게 될까 그 얘기를 물어보신 걸까요? 5469님? 네. 한 번 더 얘기해 주시면 제가 정확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8204님은 MZ세대는 느낌표를 잘 쓰고 저처럼 9세대는 물결을 많이 쓴다는데요. 저는 물결 표시가 감정 표현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서 많이 씁니다. 아가들아 바닷가나 호숫가를 가보렴. 물결이 얼마나 예쁘니 하셨는데 저는 물결은 많이 안 쓰는 것 같아요. 저도 생각해 보면. 선생님은 이제 저희가 윤성희 선생님이 사실은 글쓰기 강사세요. 유명한. 전국을 다니면서 글쓰기 강연을 하시는데요. 이거와 편지 쓰기는 또 어떻게 연결되는지 자세한 얘기 2부에서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기후 북클럽 편지로 글쓰기 저자 편지 큐레이터 윤성희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면 샵 0999로 문자 남겨주세요. 작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승환의 3가지 소원 듣고 2부에서 뵙죠. 오늘의 기후 2부 시작합니다. 진행하는 저는 김희숙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99로 문자 보내주세요 라고 했더니 지금 기후 북클럽에서 편지로 글쓰기 저자이자 편지 큐레이터 윤성희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거든요.
퀴즈 정답을 알아볼 시간인데 윤성희 작가님 팬분이 문자 주셨네요. 8379님. 와, 윤성희 작가님이라니. 저는 작가님의 팬 홍소입니다. 오늘의 기후에서 조우하다니 너무 반가워요. 편지 쓰기는 기쁨의 길이죠. 쓸수록 저도 몰랐던 느낌이 오거든요. 상대에 대한 사랑이 구체화되고 선명해지는 기쁨이 있어요. 진정한 유레카라고나 할까요? 오, 멋진 말이네요. 그래, 편지 쓰기에 대해서 오늘 결론. 8379님 얘기로 오늘 결론을 대신하겠습니다. 그 퀴즈 정답을 알아볼 시간이죠. 세상에서 가장 짧은 편지로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프랑스의 대문호 레미제라블을 쓴 빅토르 위고가 출판사에 편지를 보냈어요. 레미제라블 작품 반응이 궁금해서 물음표 하나를 딱 찍어서 편지를 보냈대요. 그랬더니 출판사에도 작가에게 답장이 왔는데 잘 팔리고 있다는 뜻으로 이 문장부호 하나를 딱 찍어서 보냈다고 합니다. 어떤 문장부호였을까요? 1번 느낌표, 2번 말줄임표. 선생님 정답은 1번 느낌표입니다. 네, 느낌표요. 여기 또 보니까 3235님 느낌표 하면서 지금은 휴대폰으로 다 문자를 주고받죠. 빨라서 좋긴 하지만 정성을 다해서 쓰는 손편지는 못 따라가죠. 좀 느리지만 감성이 묻어나는 우표를 붙인 편지를 쓰고 싶고 받고도 싶네요 하셨는데 저는 쓰고 싶은 건 잘 모르겠지만 이걸 받으면 정말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우표 붙인 편지를 받아본 지도 진짜 십수년이네요. 돌아보니까. 편지가 오긴 와요. 뭐 국세청, 그렇죠. 카드 회사 이런 인쇄되는 데서 아이들이 오죠. 뭐가 오기는 오는데 가스공사 이런 데서 오긴 오는데 제가 아는 사람한테 개인적인 편지는 아니죠. 문득 궁금한데 선생님은 손편지 최근에 쓰신 적이 있나요? 네, 저는 지난 토요일 날 네. 감사의 마음을 좀 전해야 될 분이 있어서 선물 드리면서 편지 써서 같이 드렸었어요. 선생님 손편지를 많이 쓰셨을 것 같은데 지난 네. 시간을 돌아보면서 내가 참 이 편지는 잊을 수 없다. 그런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네. 최근에 그 아이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저 아들이 지금 고3이거든요. 네. 고3 아이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 친구가 방 정리를 하면서 제가 줬던 편지들을 모은 상자를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한번 보겠다고 해서 그 상자를 열어서 막 보는데 몇 년 전에 제가 아직 아이한테 썼던 편지들이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져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내가 이런 편지 썼단 말이야. 스스로 놀라는. 너무 좋아서? 네. 네. 내 스스로 문장에 내가 감동한. 막 아 진짜 어떤 얘기였을까요? 그러니까 아이를 그냥 끝없이 믿고 지지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네. 지금처럼 막 버럭하고 이럴 때 그걸 읽으면서 내가 이럴 때가 있었구나. 다시 한번 아이를 잘 믿고 지지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던 적이 있었어요. 최근에. 그러니까 이게 편지가 써서 다른 사람에게 줬는데 그 편지를 내가 우연히 다시 읽었을 때 네. 옛날에 나하고 대화를 하게 되는 거네요. 맞아요. 네, 그때 나랑 만나게 되는 거죠. 좋다. 아드님이 그러면 그 여러 해 동안 고3이니까 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엄마가 준 편지를 다 모아서 갖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진짜 착하다. 네, 그리고 그 아들은 답장도 저한테 되게 많이 써줘서 정말요. 네, 저도 그 친구가 쓴 답장을 갖고 있어요. 나중에 두 분이 그 정약용 선생님 서간집처럼 엄마와 아들의 편지를 묶어서 책을 너무 내시는 거 사적인 아닌가? 얘기가 많아. 공개할 수가 없나요? 비공개. 지금 아이들 키우는 분들 저희 청취자분 많으시잖아요. 청취자분들 중에서 또 부모님하고 네, 주고받아야 네. 될 얘기가 있는 분들도 있을 테고 그럴 때 참 손편지가 유용한 방법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문자로 주면 한 번씩 핸드폰 잘못 업데이트하고 이럴 때 없어지잖아요. 네. 파즈님이 SNS에 이런 댓글을 주셨습니다. 저는 마지막 손편지 15년쯤 전에 썼는데요. 40대일 때 제가 장인어른께 3장의 편지지를 썼어요. 딸 잘 키워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래서 우표를 붙여서 보냈습니다. 결혼 15년 만에 장인어른께 고백했죠. 지금은 장인어른이 고인이신데 그 기억을 잘 안고 가셨겠죠.
오, 전국에서 유일한 사위 아니에요 혹시? 우표를 붙여서. 진짜 장인어른께 네. 딸을 잘 키워줘서 고맙다는 편지를 손편지로 보내셨으니 와 대단하세요 파즈님. 그리고 여기 보니까 7716님 옛날에는 편지 주고받는 게 참 정스럽고 좋았는데요. 시골 부모님은 아들 딸들 편지 기다리고 그랬는데 그때가 그립네요. 아 저도 옷장에서 편지 발견한 게 있었어요. 저희 할아버지께서 예전에 한자 쓰시면서 네, 네. 그 있는 조사만 언문 한글로 쓰는 그런 국한 혼용체로 손편지를 써서 저희 어머니하고 아버지한테 예전에 네. 이 어머니 아버지가 젊으실 때 네, 보냈던 편지를 장롱에서 발견했는데 와 정말 뭉클하더라고요. 네. 그런 거 보면 별 내용이 아니어도 그렇죠. 시간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때의 시간을 담고 있어서 더 그런 감동이 있는 것 같아요. 오래된 편지들은. 그러면 윤성희 선생님 편지를 나중에 아드님의 아이나 누군가가 본다면 진짜 그쵸. 우리 할머니가 이런 거 쓰셨네 이러면 진짜 뭉클하겠는데 그 여쭤볼 게 이런 거예요. 작가님이 편지로 강연을 많이 다니시잖아요. 네. 전국 방방곡곡에. 근데 강연을 가서 어떤 얘기를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어떤 걸까요? 이제 제가 강연하는 건 되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편지를 쓰는 법을 알려드리는 강연도 있고 편지로 정말 글을 쓰기 위해서 글을 좀 잘 쓰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쓸 수 있나요? 이런 강의를 하는 때도 있는데요. 네네. 편지로 글쓰기, 글쓰기에 방점을 두자면 제가 이제 편지로 글을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라고 이야기를 하면 근데 선생님 누구한테 써야 하나요? 이 질문이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편지로 글쓰기를 연습을 해보려고 할 때 네. 누구한테 써야 할지 수신인을 정하지 못하겠다. 진짜 저도 네. 그래요. 누구한테 이 쓰지?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내가 이야기가 잘 통할 수 있는 친구, 사람, 아니면 내 이야기를 가장 잘 들어줄 것 같은 사람에게 네. 쓰면 되는데요. 제가 편지로 글쓰기에 감상문이라는 카테고리에 누구한테 편지를 감상문으로 쓰면 되는지를 실어놨는데 그중에는 작가도 있고요. 어떤 책을 읽고 내가 작가에게 이 책을 읽었더니 이런 느낌이었어요 라고 쓸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안에 등장했던 주인공이나 아니면 주변 인물들 내가 가장 이 사람하고 앉아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탁 집어서 그 사람에게 편지를 쓰면 글쓰기 연습이 더 잘 되거든요. 편지로 글을 쓸 때는 그렇게 수신인을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 사람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편지를 누구한테 쓰지 하고 생각하면 가족들한테는 그분 부모님이나 뭐 옆집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사람들한테는 해야 될 얘기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 얘기를 하게 될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그 책의 저자나 책 속의 어떤 인물이나 네. 드라마의 주인공이나 맞아요. 이런 사람들한테 네. 쓴다면 좀 더 자유롭게 쓸 수 있겠다. 혹시 그런 예로 선생님께서 쓰셨던 편지는 없었을까요? 저 예전에 책을 한 권 읽고 네. 그 책이 너무 좋아서 그 저자분한테 편지를 쓴 적이 있었어요. 직접 보내셨나요? 네, 네. 그래서? 그분 이제 연구소로 보냈었는데 근데 그분이 제가 이제 명함을 같이 넣어서 보냈더니 저한테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편지 잘 받았다고. 근데 이런 경험도 있고 저 예전에 막 기사에 누가 근데 좀 따뜻한 기사 나고 그러면 그분 막 찾아가지고 세상을 따뜻하게 해줘서 감사하다고 이런 편지도 쓴 적이 있었고. 선생님이요? 네네, 되게 다양하게 많은 종류의 편지를 썼던 네. 기억이 있습니다. 선생님 SNS에 보니까 선생님 항상 편지 요정 사람들이 네.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진짜 그렇게 사회 곳곳에서 있었던 사건들을 보면서 그분들한테 직접 편지를 보내는 건 편지 요정이 맞는데요. 네. 그러면 그러면 얼마 전에 우리 화성에서 화재가 있고 그런 뉴스를 보고 마음이 안 좋을 때 네. 소방관 중에 어떤 분이나 피해를 입은 어떤 분한테 편지를 쓸 수도 있는 거네요. 네. 근데 사실 피해를 입은 어떤 분에게는 사실 시간이 좀 필요한 맞아요. 일이어서 섣불리 맞아요. 위로한다고 이렇게 했다가 더 상처받을 수도 있어서 시간이 필요한 편지들도 때로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저도 이제 깨달은 거죠. 살면서 어떤 친구가 큰일을 겪었을 때 내가 위로한답시고 막 편지를 썼는데 그게 그 친구한테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받게 되기도 하고 해서 네. 그런 편지들은 시간이 좀 필요하기도 하더라고요. 그 오늘 퀴즈에서 레미제라블의 빅토르 위고는 물음표를 콱 찍어서 보내니까
잘 팔리고 있어 하고 출판사에서는 느낌표를 콱 찍어서 보냈다.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이게 무슨 편지야? 우리 톡이나 메신저로 주고받는 거랑 똑같네? 그럴 텐데 이게 우리가 어떤 갖고 있는 편견일까요? 네. 편지는 기본적으로 소통하기 위해서 쓰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글도 네. 그렇지만 그래서 글을 쓸 때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선입견 중에 하나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길어야 한다. 기승전결, 육하원칙 이런 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길어야 한다는 부담감을 좀 내려놓고 그다음에 잘 써야 된다는 그런 무거운 마음을 좀 내려놓고 솔직하게 내 마음을 문자로 적는다로 시작을 하면 훨씬 더 쉽게 시작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은 누구한테 지금까지 가장 편지를 많이 쓰셨나요? 아들? 딸? 네, 아들한테 되게 많이 썼던 것 같고요. 네. 한 사람을 꼽자면 아들에게 가장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이런 편지도 가능할까요? 자기 자신한테 보내는 편지? 그럼요. 그런 것도 혹시 네, 쓰셨나요? 저 예전에 제주도에 이제 강의하러 갔다가 네. 거기에 그런 곳이 있었어요. 미래의 나에게 편지를 쓰면 1년 있다가 뭐 3년 있다가 이렇게 보내주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요즘에 아마 여행지에 가시면 느린 우체통이라고 해서 이제 곳곳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그런 거 활용하셔도 되고 저는 그때 그렇게 보내주는 카페가 있었거든요. 네. 거기서 편지를 써서 6개월 있다가 제가 받았어요. 저한테 쓴 편지를. 네. 그때 되게 뭔가 마음이 좀 안 좋은 상태였는데 지금의 너는 어떠니? 그래서 6개월 뒤에 나에게 썼던 편지를 받았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해봐야겠네요. 네. 느린 우체통 보면 아유 답답해. 야, 1년 후에 내가 어디서 뭘 하고 있을지 알고 편지를 보내냐 그랬는데 한번 해봐야겠네요. 그거. 여러분 무슨 음악이 나갈까요? 네. 제목이나 가사 중에 편지가 있겠죠. 김광진의 편지를 듣고 윤성희 선생님과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기후 북클럽 편지로 글쓰기 저자 윤성희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 보니까 여름세상님이 요즘은 사용 후기, 배송 후기 이런 거 반강제 조건으로 피드백 받아서 기업 활동에 활용하잖아요. 이것도 손편지의 진화 아닌가요 하셨는데 그렇네요. 그렇죠. 사용 후기도 편지네요, 진짜. 네. 그리고 네, 외국 말고 우리나라 제일 멀리 땅끝마을 우체통에서 온 편지 받아봤어요. 여름세상님이 30년 지기 동생이 나 홀로 여행하면서 보냈는데 근데 어디 찾아보면 있을 텐데 덥네요. 더워. 그러셔서 아니 이 편지를 30년 지기 동생이 이 방송을 안 듣고 있기를 바라면서 여름세상님이 저희 재밌으라고 이렇게 보내셨나 봐요. 덥죠. 옛날 편지 찾기엔 지금 날이 덥습니다. 이 책에서 보면 글쓰기만큼이나 책 읽기도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주세요. 아무래도 네. 이제 편지로 어디까지나 글쓰기 공부가 방점이다 보니까. 근데 여기서 책 읽기에서 책 나이가 중요하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이게 네. 무슨 얘기일까요? 책 나이라는 것은 사람이 우리가 나이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나이에 맞는 행동을 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바라는데 책도 내가 읽어낼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제가 예전에 초음파에 관한 원고를 청탁받은 적이 있었어요. 초음파에 관한 원고요. 동물들의 언어, 그다음에 건축물에 쓰이는 초음파, 그다음에 병원에서 쓰는 초음파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써달라고 하는데 뭐 건축물 저희 남편이 건축 전공해서 물어보면 되겠지. 병원에서 내가 또 초음파 했으니까 병원은 그거 쓰면 되고 동물들의 초음파는 돌고래 얘기 쓰면 되겠지.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수락을 했는데 네. 글을 막상 쓰려니까 제가 아는 게 그게 다인 거예요. 그래서 초음파에 관련된 책을 찾았는데 너무 어렵고 이해가 안 돼서 어떻게 했냐면 초등학생 친구들이 보는 초음파에 관련된 책을 찾아서 읽었어요. 학습 만화 비슷한 그런 책들. 이해가 너무 잘 되고 초음파가 어떻게 발견이 됐는지 이런 이야기들이 잘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했죠. 내가 나이는 되게 많지만 초음파에 대한 나의 책 나이는 초등학생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가 처음 접하는 어떤 것들을 이제 책을 볼 때 어려운 것들은 내가 처음이기 때문에
나이가 어릴 수도 있고 네. 지금 뭐 저한테 편지에 관한 뭐 책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저는 조금 다른 분들보다 좀 어려운 편지책도 읽을 수 있겠죠. 그래서 책도 그 분야에 대한 나이를 쌓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하, 그렇구나. 네. 그래서 오늘의 기후 진행 처음 맡으면서 환경 관련된 책을 읽을 때 네네네. 교과서가 제일 재밌더라고요. 어린이들이 읽는. 그렇죠, 그렇죠. 아, 그렇구나. 네, 내가 그게 책 재밌게 나이다. 읽어낼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책을 읽을 때 책 나이를 생각하면서 분야별로 읽으면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재밌게 읽을 수 있다. 네. 아주 공감 가는 얘기고요. 그리고 또 이제 큐레이터, 편지 큐레이터이자 작가로서 정말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읽으셨을 텐데요. 네. 선생님이 지금 좋아하시는 작품이나 작품 속의 문장 이런 게 또 궁금해요. 네. 그러니까 책의 종류가 다양하니까 좋아하는 책도 많이 있는데 네. 오늘은 편지로 글쓰기여서 편지에 관한 글 하나 네.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저는 빈센트 반 고흐 편지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그 사람의 편지를 읽다 보면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쓰신 편지 중에 하나를 읽어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네. 오늘 소개할 문장은 빈센트 반 고흐가 동생 테오에게 쓴 편지고요. 책 제목은 빈센트 반 고흐 그림과 편지로 읽는 고독한 예술가의 초상이고요. 엮은이는 안나수, 옮긴이는 이창실, 출판사는 생각의 나무입니다. 네. 이 중에서 149페이지에 있는 문장 몇 개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언가를 하지 않고 지나가는 날은 단 하루도 없단다. 계속 단련하며 숙달에 이르는 중이니 발전하지 않을 수 없겠지. 대생이나 습작 하나하나가 한 발 더 앞으로 나아감을 의미해. 그건 마치 길을 따라 걷는 것과도 같아. 길 끝에 종탑이 보이지. 하지만 땅이 평평하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왔다고 생각하는 순간 처음엔 보이지 않았던 끄트머리가 아직 남아있게 마련이고 그래서 계속 더 걸어가야 하지. 하지만 목적지에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어.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조만간 내 그림을 팔 수 있는 단계까지 도달할 거야. 저는 이 글이 글쓰기하고도 일맥상통한다고 생각을 해요. 네. 하루하루 계속해서 단련하는 거 이게 전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가 끝인가 싶으면 또 모퉁이가 나와서 또 돌아서 걸어가야 하고 이렇게 이런 모퉁이들이 계속 나타나겠지만 쓰는 것을 멈추지 않으면 언젠가 나만의 작품들을 갖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힘이 나네요, 진짜. 선생님이 이 책 보니까 네. 수강생들한테 10분씩만 써라. 하루에 10분씩만. 1년 동안 하루에 10분씩 써도 그래도 글이 안 써지면 나를 찾아와라 했는데 찾아온 사람은 없었다. 네, 아무도 없었죠. 잘 써져서라기보다는 10분 쓰기를 안 한 게 아닐까. 네. 이런 얘기를 쓰셔서. 매일매일 쓰는 게 힘들거든요, 사실. 네, 빈센트 반 고흐처럼 매일매일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그가 그렸던 것처럼 여러분도 10분이라도 매일매일 쓰는 걸 연습한다면 정말 분명히 좋은 글을 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수강생들 지금 청취자분들을 모두 수강생이라 생각하고 네. 오늘의 기후 청취자분들께 글쓰기 과제를 하나 내주신다면 10분 쓰기? 저기 그 편지로 글쓰기 책에 보면요. 네. 단어로 글쓰기가 있어요. 아. 단어 4개를 조합해서 짧은 글을 쓰는 거거든요. 네. 예를 들면 사막, 바람, 돌, 타자기 이렇게 네. 4가지의 단어가 있다고 하면 아무렇게나 쓰시면 돼요. 문장으로만 4가지 단어를 녹여서 어떤 분은 이렇게 쓰셨어요. 바람이 많이 부는 어느 날 갑자기 떠난 사막으로의 여행. 모래 속에 숨겨진 오래된 타자기를 발견하고 돌아오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다. 이런 식으로 사막이니까 넘어져도 크게 안 다치셨겠죠. 네 가지의 단어를 섞어서 쓰시면 되는데요. 제가 그래서 오늘 편지로 글쓰기에서 제가 무작위로 단어 4개를 뽑아왔어요. 네. 청취자분들께서 집에서 한번 해보시라고 네. 단어 4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발견,
일기, 초대장, 상추. 상추. 네,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단어들을 엮으면 더 재밌는 글들이 나오거든요. 발견, 일기, 초대장, 상추. 상추. 요 네 단어를 활용해서 글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네. 편지로 글쓰기 저자 윤성희 선생님과 함께 했는데요. 지금 이렇게 숙제를 내주셨는데 우리 숙제하면 또 선생님께 참 잘했어요. 도장을 받아야 되니까 다음에 한 번 더 모시고 숙제 검사도 받고 또 이 책의 유명인들의 다양한 편지 글쓰기에 대해서 재밌는 얘기들이 많아요. 그 이야기도 또 마저 들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좋은 이야기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너무 짧아요. 얘기가 재밌어서. 네, 3부에서 뵙겠습니다.